독일협치포럼 천모임입니다만 소수심한 딱 정예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내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해 주실 김항식 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오늘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독일협치연구 포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형구 의원님과 양기대 의원님께서 우리 정치도 좀 맨날 싸우지 말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를 배워볼 필요가 있고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두 분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분께서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과 저를 함께 연구를 해서 있다고 말씀 주셔서 이 포럼의 대표위원은 김종민 의원님과 제가 대표위원이고 책임연구원이 최영두 의원님과 양기대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저희 그동안에 분열된 정치 말로만 상생 협치 얘기하고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적어도 제가 2년 반 국회의원 하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임 차차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상생과 협치에 대한민국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언론가 몇 분 안 계신데 그중에 가장 돋보이게 존경받는 언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책을 분석한 저서를 내셨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1, 2권으로 준비가 돼서 1권 출간됐습니다.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출판하셔서 독일 정치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고 독일에서 공부도 하셨습니다. 저하고 최영두 의원은 김항식 총리님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총리님 모시고 독일 연정 협치 사례 연구로는 대한민국 협치의 길 이런 주제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총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박상석 의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독일 협치연구 포럼이 발족되는 그런 날입니다. 19대 때인가요? 그때 이제 회원님들이 독일을 배우자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당이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독일 연구 모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여당에서는 이제 남경필 의원이 대표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보고 여야가 따로 독일 연구 모임을 하면은 나중에 독일은 이렇더라 이야기를 했을 때 각각 따로 배웠기 때문에 독일은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이렇게 싸울 거 아니겠느냐. 어찌 그런 모임조차도 따로 하시느냐 하고 우스개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깊은 공부가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젊었을 때 이제 독일에서 법률 공부를 했고 또 총리 마치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가장 모델이 되는 국가가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독일이겠다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40여 년 공직 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내서 독일에서는 과연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고 또 경제가 또 EU가 세계의 모범적인 이렇게 국가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을 해서 독일에 가서 또 한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이 2차 대전의 그 패망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이 경제 부흥을 이루고 또 통일도 이룬 이와 같은 원인이 어디가 있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결론은 정치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정치의 중심에는 독일의 리더십이 있었다 하는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에도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책을 출간을 해서, 여러분 아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최영두 의원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권씩 전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해서, 최영두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병헌 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책이 이게 저한테서 직접 오신 건 모르는 분도 많을 거지만은, 저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책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비로 하여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지금 셜츠 총리가 이제 9대 총리입니다. 9번째 총리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서독이 국가가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메르켈까지는 8명인데, 그래서 8명에 대한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지난 1월 달에 낸 책은 1대부터 4대까지 빌리 브란트까지 썼고, 지금 이제 헬무트 슈미트부터 앙겔라 메르켈까지 나머지 4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제 내려고 그랬는데 한두 달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90% 정도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꼭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독일은 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949년 소독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연정을 하고 있다. 연정을 하죠. 한 개 정당이 아닌 2개 내지 3개 정당이 서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직을 이제 배분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뭐 솔직히 정치적으로 한 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유겠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연방 상원이 있고 연방 하원이 있는데, 연방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직을 하지만은 연방 상원이 있습니다.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6개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 상원이 있는데,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도 그 지방 정부의 재정과 권한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의 법률들은 연방 상원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연방 상원은 전혀 이제 구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상원과의 협조를 위해서도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한 개 정당이 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독일은 근본적으로 다당제 국가, 물론 이제 기민당과 삼인당이라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의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좌파당 등 이렇게 그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다당제이지만 이제 선거제도, 여러분들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간단히 말하면은 그 의석 비율이 정확히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 비율로 의석을 배분을 한다. 가령 우리나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40% 이상 득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당 지지 비율이. 그러면은 이 300석의 의석 중에서 40%인 3, 40인 120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40%를 정당이 지은 정당이. 그런데 이 정당이 가령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안 줍니다. 가령 우리나라 정의당 같이 한 5% 정도 지지를 받는다 했을 때는 300석에 5%이 355, 15석을 무조건 받게 되는데 지역구에서는 이제 소수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한 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355, 15석에서 한 석을 뺀 14석을 비례대표에서 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에 배분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정당이 원칙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얻으려면은 우선 정당 대표에서 말하자면 50%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죠. 물론 이제 그런데 참가한 모든 정당에 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군소 정당이 난입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적어도 5% 득표는 해야 그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거고 또 5%에 미만이더라도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 말하자면은 이제 의석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당제와 선거제도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가 밖에 없다. 독일 사람들이 뭐 서로 대화 타협을 잘하고 뭐 연정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 타협을 해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제도가 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1당하고 3당 또는 2당하고 3당하고 서로 뭐 제1당이 되더라도 제3당의 협조, 제4당의 협조를 얻어서 과반수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집권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당이 되는 것이 아닌 1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당과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짝짓기를 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여하튼 이제 그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그럽니다. 이번에는 어느 당하고 어느 당하고 이제 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형성되면은 뭐 정당들은 대개 이제 그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정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한 2달 동안 이제 연정 협상을 하는데 그 연정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 때는 각자 뛰었으니까 다 정책이나 공약이 달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약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말하자면은 연정 협상입니다. 장관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고 뭐 이게 이제 그건 부차적인 거고 우선 공약을 이제 정책이 다음 4년 동안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이제 국가 정책의 기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연정 협상입니다. 그러면 감세 정책 또는 증세 정책이 달랐고 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선거 때는 서로 다르면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서로 협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고 또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정 협상을 마무리를 하면은 그 연정 협상 자체를 이제 서류로 협약서를 작성하면 일종의 계약서죠. 그 계약서가 A4 용지로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 개 정당이 집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형태로 국정이 운영이 된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장관지 자리는 어떻게 분배를 한다.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이 연정을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연정 1당과 2당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한 경우가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사사 16년 동안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면은 국힘과 민주당이 대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독일에서는 이미 4번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대연정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때 정책의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소연정 1당과 3당 또는 2당과 3당, 1당과 3당, 4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 양당 중에서 하나는 빠진 그런 소연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연정이 가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지만은 한 개 정당이 집권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로 국정이 운영된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첫째, 연정은 대화의 타협이 없이는 국정이 운영될 수가 없다. 왜? 정부 구성부터 대화 타협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오히려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연정의 좋은 점은 정권이 설사 바뀌더라도 1당과 3당이 집권했다가 그 다음 정권이 2당과 3당이 집권하는 식으로 정권이 바뀝니다. 독일의 경우에 되게. 가령 1당이 이제 기민당, 2당이 3인당인데 이제 3당이 독일에서는 이제 자민당이라고 FDP라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면서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100%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3당은 항상 또 집권당이 일부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자민당의 목소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100% 정책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 정부의 정책이 계승되면서 수정, 조정, 진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오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그냥 완전히 쓸어버려도 다시 시작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이 계승하고 진화가 된다. 제가 지금 요즘 이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연정이라는 것이 같은 시대에 1당과 2당 또 1당과 3당이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수평적 연정도 독일에서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다른 시대의 정부끼리 서로도 이것도 사실상 협치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연정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협치도 되고 있다. 가령 다음에 잠깐 보겠습니다만,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결국은 3인당에서 내놓은 정책이지만 헬무트 콜, 우파인 헬무트 콜 수상이 그대로 승계를 해가지고 또 정반합에 올리기 위해서 독일 통일을 이루었고, 헬무트 슈미트 총리의 핵에 관한 이중 결정은 또 헬무트 콜이 승계를 해가지고 그걸 완성을 시켰고, 슈레데 하르츠 개혁은 또 3인당이 만든 정책이지만은 기민당이 승계를 해가지고 그 효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수평적인 연정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이런 협치까지도 독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 말하자면 좋은 점을, 그런 점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정을 하다 보면 말이죠, 만약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정체성이 다르죠. 정체성이 다른데 어떠한 확고한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데 이게 시대 상황에 안 맞는데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지지해온 기반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바꾼 것이 바꿔야 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하지만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연정을 통해서 그 상대방 파트너, 연정의 파트너의 입장을 말하자면 고려하면서 서로 주거니 바뀌는 과정에서 그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그 정책을 바꾸는, 아주 자연스럽게 바꾸는 그런 것도 말하자면 가능한 것이 또 연정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정이 또 중요한 게는 그 정치, 거물 정치인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독일의 경우에는 아까 제3당인 자민당의 경우에는 5%에서 한 10% 정도 지지를 얻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던 정당입니다. 자민당하고 연정했다, 3인당하고 집권했다. 여러분 아시는 그 겐셔, 한스 디트리트 겐셔라는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자민당 대표를 하면서 22년 동안 장관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분들은 아까 선거에 이제 되게 비례대표로 계속해서 이제 선수를 유지를 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장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연정을 통해서 장관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말하자면 거물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풍토가 되고 그런 분들이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한다. 켄셔 그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헬무트 콜 총리와 함께 기민당과 그 자민당이 연정을 할 때에 이제 총리,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함께 일했는데 아마 외교장관으로서 겐셔라는 분이 없었으면은 통일이 그렇게 용이하게 진행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하자면은 5% 10% 얻는 적은 정당의 대표이지만 그러나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이 연정이라는 것이 그 집권을 준비를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이렇게 기회를 주고 경륜 있는 정치인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그 유용한 점입니다. 1966년에 처음으로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연정을 할 때에 이 빌리 브란트가 사민당 대표로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이제 제1당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총리가 이제 명실공히 집권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리 브란트도 회고를 하는 것이 또 3인당에서 회고하는 것이 3인당으로서는 최초의 집권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서독이 건국된 이후에 20년 만에 3인당으로서는 집권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인당이나 빌리 브란트가 하는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그 연정의 파트너로서 연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은 굉장히 헤맸을 것이다. 뭐 이런 회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말하자면 시니어 파트너로서 시니어 파트너가 아니고 주니어 파트너로서 연정에 나타나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다. 이런 점이 연정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독일의 이제 주요한 정책 이슈들을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하는 식으로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디테일한 강론적인 이슈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공부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개괄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내용만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에 이제 그 점령군 정부가 독일이 이제 정부 수립을 허용을 하니까 1949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헌법을 만들고 이제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때 이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민당과 사민당이 거대 양당으로서 이제 경쟁을 했죠. 다른 군소 정당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기민당의 이제 대표 주자가 여러분 아시는 아데나워 초대 총리였고
또 상대방 3인당의 대표는 슈마커라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슈마커는 특히 나치의 굉장한 고초를 겪으면서 온몸이 그냥 망가져서 불구가 된 이런 분이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을 해서 존경을 받는 분인데 결국은 그때 이제 연정을 했죠. 연정을 하면서 기민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하고 슈마커의 3인당은 그때 이제 야당으로 일야당으로 남았었는데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 아데나워 기민당 대표는 독일은 앞으로 서독은 앞으로 친서방으로 친미 친서방 사유로 중심의 친서방 국가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슈마커는 독일은 친서방도 아닌 친소련도 아닌 중립국으로 남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국제 정치와 관련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전쟁에 패망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마샬 플랜을 수립을 해서 원조를 했지 않습니까? 아데나워는 그 원조를 받아서 독일을 부흥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냐 하면은 슈마커의 경우에는 그건 또 제2, 제3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도 아데나워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 이제 말하자면 모두를 위한 복지를 가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내세웠는데 슈마커는 계획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사회적 계획 경제를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독일이 어느 노선을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일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데나워가 총리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데나워 페이스대로 국정이 운영이 돼가지고 독일의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아데나워가 그 이제 의회에서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는데 한 표 차로 총리가 됐습니다. 슈마커를 한 표 차로 이겼으니까 자기 표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아데나워가 그때 총리가 될 때 나이가 우리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정말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굉장한 나이죠. 굉장한 나이인데 뭐 본인은 총리를 하고 싶은데 당 간부 후배들이 저 늙은이가 무슨 총리 할 생각이 있겠느냐, 욕심이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총리를 안 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총리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하루 저녁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은 내 친구 의사가 그러는데 내 건강이 괜찮아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총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 당 간부들이 저분이 큰 욕심을 놓구나.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2년 있다가 뭐 사퇴하고 의회에서 바로 뽑으면 되니까 제가 한 2년 있다가 그만두시겠지. 또 길게 해봐야 한참 4년 하시겠지.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4세에 총리가 된 뒤에 14년을 총리를 했습니다. 88세까지. 그동안에 독일을 완전히 아까 말하는 그런 기반 정책에 의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서독을 완전한 부흥한 그렇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나워 정부 시대에 1952년에 그 소련의 스탈린이 서방 세계에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분단되어 있는 독일 동서독을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중립국 통일 방안을 스탈린이 제시를 합니다. 그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독일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동독 3인당은 물론 그 받아들이자. 어떻게 하자. 기민당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데나워 총리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중립국인 독일, 통일 독일로 남는다면 독일의 미래 장래는 없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공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말하자면 경제적인 발전도 없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말하자면 논쟁이 벌어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아데나우어가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데나우어에서 보듯이 독일 총리의 특색을 보듯이 항상 국민의 여론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나 또 인기 영합적인 이런 정책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서 그걸 관철시키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패배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당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리더십들을 독일의 총리들은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면 할수록 사민당과 이 기민당의 격차가 이제 벌어질 거예요.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그래서 사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치고날 기회가 없겠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라는 데서 3인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받아들여.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민당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물론 3인당 고유의 그런 이제 계급 정당의 성격은 말하자면 거기에서 계급 정당에서 국민 정당으로 온 국민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국민 정당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1959년에 이 고데스베르크 강령으로 인해서 3인당이 변화하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1966년에 말하자면 대연정의 주니어 파트너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1969년에는 당당히 시니어 파트너로서 대연정을 하는 집권을 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의 말하자면 변화 이런 용기 있는 변화가 오늘의 3인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1969년에 이제 빌리 브란트가 전 정부의 외무장관을 하다가 총리가 됐죠. 기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소련 동북권에 대한 정책이 힘 우위의 정책입니다. 기민당은 힘 우위의 정책. 우리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키우면은 동독은 당연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기민당 입장에서는 동독은 나라로 우리 나라로 이렇게 취급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동독은 서독 국민들의 주권 행사,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구성되는데 동독의 경우에는 소련 조정 하에 공산당 몇 사람 간부들을 집어내가지고 국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독은 이건 국가 그리고 온전한 정부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서독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서독이 정통 정부고 그러고 서독이 이제 힘을 가진 정부고 정통성 있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서독은 당연히 같은 민족인 동독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봤는데 빌리 브란트가 서독 경제가 말하자면 한 20년 동안 고도 발전해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방 정책도 결국은 경제력의 바탕에서 생기는 정책이지 그냥 느닷없이 빌리 브란트가 내세운 정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빌리 브란트는 그 접근을 통한 변화, 우리가 서로 교류함으로써 동독 그리고 소련을 변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동방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동방 정책이라 하면은 이게 통일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말하자면은 기민당 입장에서는 이거 통일 정책이 아니라 분단 고착 정책이다.
그 동독을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은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서독에서는 기민당에서는 우파정권에서도 했습니다. 그러고 3인당의 보란트의 동방정책도 동독을 나라로 정통적인 나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점이 나는 참 빌리 브란트나 3인당 정부의 위대한 점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국가로는 인정을 안 해요. 왜? 거기는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늘이 무너져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으로서 존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상대방으로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집단 세력 내지는 사실상의 국가로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지 결국 국가로 인정하면서 동방정책을 하면서 교류 협력을 하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교류 협력하자 해가지고 쉽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정책은 그 전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독일이 39년에 전쟁을 일으킬 때 폴란드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 영토가 훨씬 더 넓었죠. 동쪽으로 동프레스한 저쪽으로 더 넓은 국가였는데 여하튼 전쟁에 패망해가지고 45년 포츠담 회담에서 국경을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으면서 종전에 있는 독일의 동쪽 땅을 떼서 폴란드로 넘겨주고 폴란드의 동쪽 땅을 소련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경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차 대전에 대한 이제 독일의 페널티 그리고 폴란드와 소련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그런데 그 독일에서 저쪽으로 떼준 땅이 그게 독일 원래 영토에서 24% 해당되는 엄청난 큰 땅입니다.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땅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회복해야 될 고토라고 생각하고 또 그 땅에 살던 독일 사람들은 재산 다 몰수당하고 독일로 추방되는 그건 고향으로 돌아갈 내 고향 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동방정책을 하면서 이 땅을 독일 사람들의 염원처럼 그 땅을 다시 찾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온전한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 생각은 그 땅은 우리는 다시 찾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민당 정부나 독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집권해서 와르샤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사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그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왜 거기 가서 말하자면 영토는 포기한다고 그러고 또 소매 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사죄하나. 독일 정서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파에서는 암살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기민당도 절대 반대했고 그런데 그 사진이 말하자면 세계에 전파되면서 독일이 국제적으로는 진정으로 반성했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두고 그리고 그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이제 차츰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방정책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정책은 우파인 헬무트 콜 총리가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독일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업적을 세웠는데 이런 동방정책에 말하자면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에 기민당과 3인당이 전혀 다른 정책을 어떻게 해서 서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을 해서 말하자면 통일까지 이루어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볼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가 총리를 하다가 그 총리 시대에 이제
빅터 기업이라는 동독의 간첩이 하나 숨어 들어와 있어서 그걸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고 바로 이제 후속으로 이제 헬무트 슈미트 3인당 총리가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인당 총리 헬무트 슈미트 총리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소련이 동구권에다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SS-20을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과 서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헬무트 슈미트는 우리도 맞대응을 해서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2를 배치를 하자 하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협상을 해가지고 야참 핵을 양쪽 다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폐기 전까지는 우리가 핵을 배치를 하자. 그러니까 핵 폐기 협상을 해서 폐기를 하자. 그리고 일단 배치를 하자 하는 두 가지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핵무기 이중 결정이라고 하는데 3인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 정당이니까 그거 놔둬라. 그 사람들이 설마 그거 쓰겠느냐. 그러나 헬무트 슈미트는 무기의 공포의 균형, 무기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말하자면 자기 당원들의 대종을 이루는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시민단체인 평화운동단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기 정책을 말하자면 끌고 간 겁니다. 결국은 그때 3인당과 자민당의 경쟁인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가장 주요 원인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총리 해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독일 역사에서 총리가 국회에서 해임된 경우는 헬무트 슈미트가 유일한 경우인데 여하튼 자기 철학 소신을 가지고 그걸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헬무트 슈미트의 이제 우파인 헬무트 콜 총리가 그걸 승계를 해가지고 핵 배치를 하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1987년에 핵 폐기를 완전히 양쪽 다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89년에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됐는데 이것도 역시 헬무트 슈미트의 이중 결정이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자기는 총리에서 해임되는 그런 이제 그런 점을 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헬무트 콜 우파 총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죠.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도 이제 좌파와 우파 간에 여러 가지 서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다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16년을 집권을 하고 1998년에 이제 다시 좌파 3인당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때 3인당으로 넘어간 정부의 이제 총리가 여러분 아시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부위 한국권이 지금 된 슈레더 총리인데 이제 콜 총리가 16년을 하는데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서독 총리를 했고 또 통일을 완수를 했고 통일 독일의 총리를 했는데 독일이 통일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받음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말하자면 3인당으로 넘어갔는데 3인당 총리인 이제 슈레더는 도저히 이대로는 독일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젠다 2010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노동 계획이 이제 하르츠 계획인데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유럽의 병자를 고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 개혁 내용이라는 것이 복지를 축소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말하자면 해고라든지 이런 걸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 완전히 우파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은 도대체 독일은 그 시점에서 독일을 많이 고쳐낼 방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했던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자들, 그 지지자들 이탈하고 심지어 이 당 간부들도 탈당을 해서 좌파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거에는 하여튼 2005년 선거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1%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메르켈 정부로 넘어가고 메르켈과 이제 3인당 정부가 그때 이제 대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대연정을 하면서 메르켈은 생큐죠. 자기가 하고 싶어 있는 정책을 전 정부에서 다 이렇게 개혁 정책을 만들어 놓은 메르켈이 굉장히 추앙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르켈은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관리만 했지. 그 슈레더가 깔아놓은 내일로 그냥 달려간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메르켈도 틈만 있으면은 생큐 슈레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독일을 유럽의 3장 연인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동방 정책이든지 그다음에 핵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하여튼 정권을 넘나들면서 서로 이렇게 계승하면서 발전시켜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독일은 수평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은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델적인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EU 정책에 대해서 또 난민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정책들이 이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서로 어떻게 서로 타협해서 극복해내서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이슈별로 챙겨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뭐 정치에 대해서는 별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하지만 다만 걱정은 누구보다 하죠. 우리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독일의 혁신을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과 국힘이 정말 서로 타협할 것 타협하고 해서 이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저도 교회 있을 때마다 말하자면 이대로는 안 된다. 헌법도 권력구조도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말하자면 여야가 함께 보여줘야 된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달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오늘은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 작은 것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논의하면서 공감해가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총리님께서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주셔서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한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해서 총리님께 최대한 우리가 엑기스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주제들, 오늘 주시는 것들이 통일정책, 경제정책, 그다음에 하르츠계획 같은 사회복지 정책, 그다음에 군사안보, 퍼싱2 이런 주제들이 다음 우리 세미나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잡아서 제일 전문가를 모셔서 퍼싱2하고 우리 사드 미사일 배치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르츠계획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비교를 하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하여튼 총리님 계실 때 독일 제일 전문가시니까 질의응답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질의 겸 말씀, 소회 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 독일 정치를 연구하는 포럼이 만들어진 게 된 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뭐 대표라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원래 이걸 만든 거는 우리 양기대 의원님하고 최영도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성사가 된 거고, 특히 이제 우리 김항식 총리님께서 책도 쓰시고 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주신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출범 모임에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그 학습 목록을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좀 축조심히 해가면서 좀 연구를 하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혹시 이제 그 답변 겸 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독일 얘기를 쭉 그 현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는 계기가 될 거고, 총리님 쓰신 책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현실 정치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늘 고민스러운 게, 이게 한 70년의 과정을 이렇게 쭉 간단히 놓고 보면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성과가 났구나. 그래서 간단한데 그 한 번 한 번의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 그 시기에서 누구는 총리에서 사임하기도 하고 누구는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때 정치적인 어떤 그 낭패,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좌절, 또는 뭐 그런 의혹의 저하, 이런 것들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그것도 정당의 뭐 기반이라고 그럴까? 아주 정치적 기반? 뭐 이런 것들이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같았으면 벌써 당 없어지고 또 정치인은 완전히 퇴진을 당하고,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 한번 뭐 실행한 것도 아니고 주장 한번 했다가 대통령이고 또 그 당시에 여당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사실 그게 노무현 정부의 어떤 이 하강 곡선의 거의 결정적인 이정표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런 이제 협치나 연정에 뛰어들 정치인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정치에서 정치가 그 성공했던 시기는 이런 연합과 협력의 시기가 성공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노태우 정부 때인 1로 3김 정치, 4당 체제에서 그나마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기능을 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DJP 연합이 없었으면 IMF 극복이라고 하는 또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뭐 성사는 안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제 개혁과 개헌, 협력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사실 지금도 20년 지난 지금도 미완의 과제로 계속 이 후배 정치인들한테 숙제로 남아서 계속 뭔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단독 정부로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뭘 성사시켰던 시기는 박정희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때 차관들이 와서 이렇게 자원배분했던,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초기 그 개발 시기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이 되고 세력이 다양화되고 목소리가 커진 이후에, 국가가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는 협력의 시기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뭔가 그 기억하게 만들고 또 뭔가 성취를 이루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을 이 모임을 통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는 앞에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치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협력과 정치는 개인 정치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면 뭐 역량이나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민심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로 3로 4당 체제를 만들어놓은 민심, DJP 연합, 노무현의 대연정도 그 두 분이 뭐 훌륭하고 남들보다 더 협력적인 본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권은 잡았는데 국회는 소수당이, 이런 민심의 결과 때문에 협력 정치 위에는 정치의 길이 안 보였던
이게 사실 민심의 강제 효과인데 이걸 이제 구조화시키는 게 선거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정치 민심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느냐. 다양한 민심을 보내주면 결국 협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서의 어떤 태도나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 개혁, 특히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민심들이 국회로 모이게 하면 국회는 협력을 안 하고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이 강제된 민심에 의해서 강제된 협력이 전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변화의 계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그 시기에 그 변화의 시기에 그 좌절됐었던 그 기간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뭔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던 내용이 있으면 그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은일 질문이 따라. 예, 양기대입니다. 사실 그 최영도 의원님께서 김광식 총리 시절에 같이 모시고 일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총리님의 그 인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비전이라는 것들을 공유를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동아일보 기자할 때 같이 출입기자로서 한번 대우하는 때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2년 반 국회에 와서 보면서 이 대립과 갈등, 뭐 심지어는 때는 국회의사당에 보면 지모의 그런 분위기도 없다는 정도 이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나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까 중요한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 퀴즈티를 잘 짜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그걸 또 발표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연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소연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러한 소연적인 대연적인 연정의 분위기라도 잡는 게 이 포럼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총리님께서 박병석 의장도 계시지만 이 포럼의 멘토로서 앞으로 많은 조언도 또 순서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9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와서 너무 놀란 거는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 유능하게 싸운다 이런 생각인데 요즘에 이제 박병석 의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립하는 게 법인세 1% 인하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신 연정협약서요. 이게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연정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정협약서를 도대체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만드는 건지 우리나라 경우에 비하면 연정협약서 만드느라고 2, 3년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너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를 거치기 하시고 마지막. 예, 저도 인사 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대화 타협의 그런 정치를 갈망하는데요. 그 독일은 내각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 하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독일은 비례대표 후보가 거의 비례대표 의원이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보 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잘못하면은 정말 1인이 다 국회의원
몇십 프로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걸 봤을 때 그 두 가지 질문을 이장님 유학 있게 잘 들었습니다. 책도 잘 받았고요. 사실 비례성과 민주성이 제대로 지켜지는 선거제도 어렵게 20대 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통과가 된 그 준연동형 비례제 저희가 당시에 정당 투표 9.7%였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 해서 포함해서 6석, 300석 중에 6석 전혀 반영하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석. 그게 결국 21대 국회를 정의당, 제3정당이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때로는 국힘 이중대가 되는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뭐 비례위성정당으로 왜곡된 현 상황에서 앞으로 다음 총선의 룰을 이제 내년 4월 10일에는 반드시 법정 시한인데요.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김원식 총리님 강연을 한 5번 정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헬무트 슈미트가 이중 결정하면서 그 자당에서도 정말 이 총리 불신이 퇴진을 하게 되고 또 그 슈레더가 하르츠 개혁하면서 자당에서조차 반대했는데 그걸 견디고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뭐였는지 그때는 틀렸었거든요. 그 정책들이 나중에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내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버티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과 양동석 의원님이 물으신 독일 총리들 중에서 말하자면 자기 철학 소신을 관찰하다가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그걸 극복할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결국은 그 개인의 철학이죠. 게라트 슈레더가 제가 총리를 할 때 서울에 오셔가지고 제 방해를 한번 오셨어요. 그때 이제 야인이죠. 야인인데 아마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독일에서 군복을 알고 이제 대사관에서 저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다 하니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르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그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말하자면 선거가 있으면은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선거 실패를 감내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보류하겠느냐. 이런 경우를 굉장히 이제 정치인들은 많이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하여튼 국익을 위한 쪽, 자기 개인의 희생보다도 국익을 위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헬무트 슈미트도 이게 이제 유일하게 총리로서 맞아 해임된 사람이지만 독일에서는 가장 성공한 총리로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나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총리에 물러난 뒤에 디 짜이트라는 아주 고급 시사 주간지에 공동 발행인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정치도
사회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그분이 성공한 맞아 정치인이었다. 저는 유일하게 표현됐지만은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 생각한다면은 우선 이제 아까 김종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 기반을 해서 다시 더 크게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는 그래서 슈미트 경우에는 독일의 현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독일의 현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정치에서 너무 이 순간 이 국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 순간 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사회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치를 해 나가면은 그런 정신을 가질 때 이게 그런 문제들을 잘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정협약서는 얼마나 걸리느냐? 대개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걸리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이게 파트너를 정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주 처음에는 우리 정당 하면은 이제 국장급이나 부장급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리죠. 많은 것들은 거기서 이제 걸려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남겨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슈가 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 이슈 몇 개 남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양당 수뇌가 만나서 하는데 언젠가 제가 독일 있을 때 선거에 있어서 그때 보니까 그 메르켈하고 그 반대당의 대표하고 밤을 새워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증세냐 감세냐 문제 가지고도 세율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1년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게 사람 죽고 살리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조정을 하고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면서 저는 그 타협 못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냥 이쪽에서 양보를 하면 그게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도 협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권력의 협치라는 것이 이제 연정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대통령 국가에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건 뭐 협치의 모양새를 갖춘 거죠. 정신적으로는 가령 소위 말하는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조금 이제 야당 측 인사로 보이는 이런 분들 경우에 따라서 야당 측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조금 중요 자리에 내각이라든지 이런 데 투명해서 쓰면은 뭐 그런 것도 협치죠. 협치고 협치의 방법은 얼마든지 지금 대통령제에도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보수 한 사람이 그냥 명단 쭉 작성해서 패스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더 개혁이 되는 거죠. 개혁이 되는데 독일 경우에는 이제 정당제도의 역사 또 원칙 뿌리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그 독일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대개 이제 대학생 이제 젊은 시절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지방의회부터 지방정부 이렇게 거쳐서 중앙정부로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해오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발맞춰서 정당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우리 같이 급조되는 당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래도 거의 평생 내가 당원이면 그 당의 당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원들이 딱 모이면 그건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때에도 다 그런 원칙에서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해서 오케이를 해줘야 명부가 작성됩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이제 약점이 저는 당장 이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말하자면 도식으로 갈 때 가장 역사도 뿌리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제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말하자면 얼마든지 그래도 몰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민주당이나 국힘보다는 정의당이 그래도 비례대표 명단 만들 때 제일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룰 국힘과 민주당의 양보를 좀 받으세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정의당 쪽입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 지난번 지난번 총선 때 한 40% 투표를 해놓고 민주당은 한 110석 이상 얻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정의당도 좀 한때 10% 갔는데 왜 지금 3%로 내려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룰을 만들 때 그러나 좀 국가에 오늘에 이렇게 좋게 보지 말고 이들을 보고 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 선거제도 탓이죠. 대통령 선거도 0.10몇% 쳤어도 100%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국회도 마찬가지죠. 40% 가지고 170%, 110석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것도 아니죠.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선행에서 제도를 거쳐가지고 이와 같이 승가속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 갈등이 이제 그것의 이제 배경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그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해방 후에 6.25 전쟁, 그리고 그러면 점점 그게 희석이 되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했으면은 우리 사회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더 첨예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게 순수한 저는 이념 갈등,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보, 보수, 그 이념 갈등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형 모든 결국은 그 바탕에는 그 이기심, 자기 중심의 이기심, 그게 다 다르니까 만약 그게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그걸 이념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진영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부터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모를 정도로 난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냥 우수한 국민입니까? 솔직히 정치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서 나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각성해서 해주시면 저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빨리빨리 또 수능하고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조금만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다이나믹한 힘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협치 포럼에서 그러한 씨를 뿌려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부 현 정부 여당과 지금 민주당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주시면 좋겠어요. 현 정부하고 현 정부 여당에게 주고 싶은 말씀과 현재 야당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늘 들은 이야기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남하고 싸울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져줘라, 상대방이 강하면은 그건 당당히 맞서서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일단 국민의 심판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심판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였든지 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야당 역할을 하되 그래도 상대방을 하여튼 인정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묘한 사항들이 지금 꼬여 있어요. 정치 권력이 아닌 사항.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라는 것은 이 정치 권력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국힘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여하튼 국민의 절반은 말하자면 좋든 싫든 민주당하고 가까운 그런 이제 세력이니까 그 세력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아까 승자 독식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쉐어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이제 정부 요직이든지 이런 데서도 말하자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다른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생각이죠. 그러나 조금은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포용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상생, 협치, 통합의 노력을 정부 여당이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끝내 우리는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독일의 경우에 보면은요, 제가 2013년에 독일에 있을 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5%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이 4개밖에 없었어요. 4개밖에 없었는데 우파 정당이 기민당 하나고 나머지 2, 3, 4당은 이 좌파, 색깔이 좌파입니다. 3인당, 녹색당, 좌파당, 이렇게 3개 정당인데 기민당이 역시 과반수 의석을 굉장히 선전을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선거였는데, 기민당이 이제 누구하고 그때 이제 그 자민당이라는 당은 좀 우파 성향인데 5%를 못 얻어가지고 그 의회에 진출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좌파당이 3개고 우파당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민당은 이제 좌파당 3개 중에서 하나하고 이제 그 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2, 3, 4당이 합치면은 과반수가 넘어요. 그런데 전혀 그 3당이 연정 협상을 안 하더라고요. 집권하기 위한. 3당이 모이면은 우리가 총리 뽑고 장관 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선거 끝난 날, 개편 날 당장 그 작업이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전혀 없고 기민당이 누구하고 하느냐 이 이야기만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독일 그 정치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렇게 자기네들이 좌파 입장에서는
집권할 수가 있는데 논의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3인당과 녹색당은 뭐 중도 좌파니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좌파당이 있어요. 링케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은 완전히 공산당 비슷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과는 연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3인당의 기본 입장이고 3인당과 그 좌파당의 그 공약의 거리가 기민당과 3인당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인당 입장으로서는 기민당하고 연정을 했으면 했지 좌파당하고는 연정할 수가 없다. 이게 당장의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의 정체성 그리고 만약 국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링케 좌파당하고 세 당이 연정을 했다 한다면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그걸 온당치 않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3인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기민당과 3인당 간의 대연정이 다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영이 나누면 국민들은 그저 자기 편이라 하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생각 않고. 근데 우선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 그런 식으로 이끄는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씩은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독일에서는 그 독일의 정치교육 연방 정치교육 훈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깨어서 말하자면 나치에 같은 일이 생기면 그걸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을 키우는 배양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쭉 해오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2013년에 국회의장이 되신 분이 람메르라는 분인데 그분이 과거에 4년, 8년을 하고 또 12년째 총리로 의장으로 선임이 되더라고요. 선임이 됐는데 제가 그 점도 물어봤죠. 우리 같으면은 뭐 2년씩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왜 한 사람이 국회의장을 12년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국회의장은 국회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의 존중을 받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맞죠.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딱 그 말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의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개원의회를 하면서 연설을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기민당과 3인당이 대연정이 됐으니까 80%가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그분이 의장 개원 연설에서 이게 국회의원의 하원의 80%가 말하자면 집권당이 됐으니 이게 민주주의 원칙의 기초는 조금 깨름직하다. 너무 그냥 이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서의 민주공석의 의장의 역할은 소수당 말하자면 녹색당이나 좌파당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잘 반영하는 데에 나의 국회 운영의 목표를 두겠다. 이렇게 개원 연설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모든 국민들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기민당이나 3인당에서 비호불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0%를 또 마저 껴안는 그런 정치 모습들 결국은 이 정치인의 철학, 소신,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경험이랄까 교육이랄까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잘 만드셔서 맞아요.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울림이 있는 큰 가르침 주신 김학식 총리께 마지막으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일 지연구 포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했던 9시로 훌쩍 넘겨버렸습니다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모임은 구체적인 주제 정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